통신 파트하고 이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 자체는요, 지금 내용을 봐서도 알지만 쭉 연결하면서 단어를 계속 보여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앞쪽에 나왔던 과목들은 계산이나 이해적인 형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뒤에 설명드리는 과목들은 내용 자체를 좀 보면서 단어를 좀 많이 확인하도록 하고요. 통신 하나 아니면 두 개고요. 오늘 소프트웨어 공학도 마찬가지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문제가 출제되는 걸로 보시면서 단어 흐름을 좀 봐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이라는 게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개발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아까 제가 집을 짓는 거 예를 들은 것처럼 집 짓기 위한 일련의 개발 절차, 즉 개발 형태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러면 워터폴 모델, 그래서 폭포수형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두 번째 있어요. 프로토타입 모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개발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입니까? 그 개발 절차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말하는 폭포 특징이 뭐죠? 폭포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그냥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폭포예요.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냐? 못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개발하는 결과가 끝났으면 다시 못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설계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못 고치고요. 그냥 1차적으로 계속 개발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 형태로 우리가 폭포수 모형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적어놨습니다. 소프트웨어 각 개발 단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그 결과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승인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며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차적으로 쭉 개발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뭐다? 폭포수 모델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가장 특징이 이전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전통적인 개발 주기 형태를 우리가 폭포수 모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앞 단계 개발이 끝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순차적 모형 형태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 순서가 줄쳐둘게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하고요. 요구 분석을 하고요. 설계, 구현, 개발, 검사, 유지, 보수 단계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요 순서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폭포수 개발 순서가 뭐냐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턱대고 바로 집 못 짓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까요? 어떤 집을 짓 거다. 내가 지금 이 집을 지을 수 있냐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요구 분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설계된 거를 토대로 뭐냐? 구현을 하는 거고요. 구현되고 나면 뭐 하겠다? 검사하고 사용한다는 개념의 순서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일련의 절차대로 개발이 순서되는 형태를 우리가 폭포수 모형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장점 적어놨어요. 옛날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형이 많아요. 그리고 단계별 정의가 분명하고요. 전체 공조 이해가 용이하고요. 단계별 산출물이 정확해서 개발 공정의 기준점을 잘 제시해야 되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문제는 장점은 안 나오죠. 단점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단점을 보시게 되면요. 개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나 경험을 반영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요구했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건데요. 처음에 물어보는 거죠. 개발자한테 자, 요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는 처음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만들어서 요구를 듣죠. 들어서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몇 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사용자가 보니까 잘못됐다. 이거를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냥 1차적으로 쭉 개발해서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되냐? 사용자 요구를 중간에 못 받아요. 못 받아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많이 드냐?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폭포수 모형 형태로 구분을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 개발 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용자 요구의 경험을 반영하기 힘들어요. 그럼 사용자 요구를 중간에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다시 말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폭포수의 특징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차적인 개발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중간에 사용자 요구를 받을 수 없다가 가장 큰 특징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갖고 있다를 폭포수의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순서 기억하시고요. 단점이 뭐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두 번째가 뭐냐? 프로토타이핑 모형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거 예를 제일 쉽게 드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광고 찍잖아요. 광고 찍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있다라면 그 광고를 찍겠다.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그거죠. 아웃도어 광고인가? 옷 많잖아요, 보면죠. 아빠 어디 가도 어느 순간부터 보면 옷이 화려하기 시작했죠. 그지? 아빠 어디 가는 보세요. 또 대화 단절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 보면 이 아웃도어 광고가 있다 그러면 이 광고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안 찍죠. 뭐 할 거예요? 콘티를 짜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배경 화면이 나오고 산이 나올 거고 배우를 누굴 쓸 거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뛰다니고 비 오고 나서 막 할 겁니다. 광고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 사용자가 요구하겠죠. 광고주한테 이러이러한 형태로 갈 겁니다.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광고주가 요구하는 거죠. 이 사람 빼고 딴 사람 넣어주세요. 산 대신에 바다로 바꾸세요. 비 대신에 눈으로 바꾸세요. 중간중간에 말씀 요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래 만들어 주세요. 쫙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에서 결국은 고칠 수밖에 없다라면 야는 뭐하냐? 자, 요거 제품 찍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걸 갖고 뭐 하겠다? 미리 샘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샘플을 만들어 샘플을 누구한테요? 사용자한테 보여주니까 샘플은 대충 윤곽이 잡히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어떻게 하냐? 자기 요구사항을 중간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토대로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개발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두 번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단어 쓸 거예요. 적어놨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개발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견본을 만들어요. 이 견본을 우리가 뭐다? 프로타입이라는 용어 쓰는 거죠. 그래서 야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자 요구를 중간에 들을 수 있는 개발 기법, 이걸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란 단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적어놨습니다. 개발 순서. 일단 요구 수집해요. 빨리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끝나고 나서 뭐 하겠다? 샘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겠다? 고객 평가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 사람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처음부터 새롭게 개발하는 이런 일련의 개발 절차를 우리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장점 적어놨네요.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요구사항 변경이 용이하다는 거, 중간에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죠. 그럼 아까 말했던 폭포수의 단점은 뭐였어요? 중간에 요구를 못 받아들이니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고치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 사용자 요구를 들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없다?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장단점에 대한 형태를 구분을 하시면서 프로타입이란 단어 형태 샘플을 만들어 보여준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비교하죠. 비교해서 설명이 맞냐 틀리냐, 또는 폭포수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까를 여기서 했던 프로타입으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반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개발 형태의 특징. 그냥 쭉 나가서 개발하는 방법은 우리가 폭포수, 중간에 사용자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프로타이핑이라는 단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 두 개 단어 이해하도록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그 책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요, 단어 두 개를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까요?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좀 접근이 수월하는 거고, 추가한다 그러면 순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개발됩니다. 순서 정도는 확인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세 번째가 나선형 모델이란 단어가 설명이 돼요. 점증적 모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찰흙으로 사람 만들어 보셨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그렇죠. 산수를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거 똑같고,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데, 제 기억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찰흙으로 바로 못 만들고요. 뭐냐 그러면 철사를 꽈가지고 사람 뼈대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검사 받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고 나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야. 제대로 됐습니까?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 하겠다? 머리 붙여요. 그리고 검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할까요? 여기다 머리카락 몇 개 더 심어주세요.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 단계 붙여나가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하냐? 한 개를 만들어요. 또 비교해요. 또 비교해요. 계속적으로 물어가면서 한다. 우리가 점증형, 나선형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수와 프로타이피모의 장점에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한 형태가 되면서 나선을 따라 돌듯이 여러 번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거쳐 점증적으로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속이면 차차차 확인하는 거죠. 점차 더 확대되면서 개발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다? 나선형 모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된다는 점. 그래서 네 번째 기억합니다. 개발 순서. 이거는 상당히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냐? 첫 번째, 플래닝, 계획과 정의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리스크 어널리시스의 위험 분석을 해줘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뭐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개발, 엔지니어링에서 개발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뭐 하겠다? 커스터머 이밸루에이션에서 고객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죠. 계획 및 정의를 하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또 위험 분석을 하고 개발하고 평가받고 계속 반복 처리하는 거. 점차 확대돼서 개발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나선형 모델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중에서는 개발 순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이놈이죠. 나선형 모델의 개발 순서가 아닌 거 또는 순서 날된 게 뭐냐는 걸로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영어로 보기가 나올 거예요. 한글보다는 영문 형태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선형의 개념과 개발 순서에 대한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장점, 가장 현실적 모형으로서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위험평가 그 요준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신 기법이기 때문에 폭포수나 프로타이프보다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서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지네요. 폭포수, 프로타이핑, 나선형 모델.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까? 그 절차에 따른 형태 세 가지가 만들어지더라. 그들의 특징을 외우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이 단어가 뭐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면서 폭포수는 쭉 내려오는 거고요. 나의 프로타이핑은 콘티, 샘플을 만들어 보여주는 거고요. 나선형은 점차 개발하는 방법이라는 점, 그 세 가지 이름들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코코모 모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건 좀 뜬금없는 건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얼마만큼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를 체크하는 방법이 이제 코코모 모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정확히는 보엠이란 사람이 제안한 방법으로서요.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에 의한 비용 산정 기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예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예측을 할 때 쓰는 대표적인 개발 형태를 우리가 코코모란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코코모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비용 산정 기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얘도 공식이 다 있어요. 즉 계산식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값을 대입하면 비용이 산정되는데 그 계산 자체를 못 물어봐요. 뭐 로그 나오고 지수 나오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못 내거든요. 그냥 코코모란 말이 나오면 하는 거다. 비용 산정을 위한 방법입니다라는 점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조직형이냐, 반조직형이냐, 내장형이냐의 세 가지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를 규모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라면 첫 번째, 오르가닉 모드란 형태는요. 두 번째 줄에 있죠. 5만 라인 이하 정도의 소프트웨어는 오르가닉 모드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형인 세미 디태치라는 형태는 30만 라인 이하의 코드는 요 계산식을 써라. 이 수치가 다 돼 있어요. 경험적이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토대로 모든 이 정도 개발하면 비용 얼마 들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크기가 5만 라인 이하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중간형, 오르가닉 모드를 가지고 계산하시고요. 30만 라인 정도 예측이 됐어요. 걔는 뭘로 쓰겠다? 세미 디태치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할 거예요. 그때는 뭐 쓰겠다? 인베이드 내장형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면 세 가지가 주어지더라. 오르가닉, 세미 디태치, 인베이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더라. 5만 라인, 30만 라인, 최대형 규모가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거 정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힘들어요. 어떤 지수 로그 막 나오기도 힘들으니까 그냥 규모에 따른 분류로서 세 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거로만 확인하도록 하고요. 5만 라인은 오르가닉, 30만 라인은 세미티치, 최대형 규모는 인베이드란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라는 거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때 B형 코코모 모형의 종류 형태가 주어지면서 이제 적용 변수나 뭐 단계에 따라서 또 구분되지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기본형, 중간형, 세부, 발전형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베이직, 인터미디에이트, 디테일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모형의 종류에 따라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말들이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적 형태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냥 코코모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그냥 비용 산정 모델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라는 거 구분하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본다면 5만은 오르가닉, 30만 라인의 세미티치, 내장형은 인베이드란 용어 쓰겠다. 그 다음에 규모에 따른 분류하게 되면 기본형, 중간형, 발전형이란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라는 종류 형태로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의 일정이 지금처럼 폭포수나 프로타이핑이나 나선형 모델에 따른 형태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비용 추정 방법이 코코모란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정도 구분하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다 한 개만 또 하나 적어둡시다. 적어서 추가적인 형태가 될 건데요. 비용 산정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PM, 인월수. 소프트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간단한 계산인데 PM이란 글자가 나오고요. 이 PM이란 글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노력의 단위를 이거를 PM이란 글자로 표시할 거예요. 이때 이 PM이란 단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Person and Months예요. 다시 말하면 인월수라는 의미가 설명이 되니까 프로그램은 재료가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사람 머리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재료비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인건비만 있으면 다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얼마 동안 개발했습니까? 들어간 사람 수와 개월 수를 우리가 뭐다? PM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PM의 노력이 들었다. 이 말은 해석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이 몇 개월간 10개월간 일한 거를 10PM. 반대로 이렇게도 가능하죠. 10사람이 얼마 동안 1개월간 일한 형태를 우리가 10PM이라는 형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투입된 인원수와 그 기간을 곱한 걸 우리가 뭐라? 인월수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PM의 노력이 들었다면 해석을 할 때 한 사람이 10개월간 일했습니다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10사람이 1개월간 일한 겁니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오지선다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딸랑 두 개밖에 안 물어보는데 이렇게 비협조하게 만들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어차피 인생 찍힌데 뭐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항상 말했죠. 제가 물어보면 아니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에 맞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헷갈리니까. 근데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뭐가 낫겠어요? 얘가 좋잖아요.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단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거 뭐 했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설계해야 되고 구현하는 단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암만 사람 많다고 단계를 줄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못해요. 차라리 뭐가 나요? 한 사람이 차분차분하기 위해서 뭐냐? 오랜 기간이지만 차례대로 개발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수가 많고 개월 수가 좋다 좋은 게 아니고 전반적인 개발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중에 누구냐 그러면 이게 더 효율적인 형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M이라는 단어가 혹시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인월수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더라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 수와 개월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 총 개발비가 나와요. 총 개발비라는 거는 결국 뭐 할까요? 해야 되죠? 총 개발비는 결론은 PM 곱하기 1인당 인건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얼마 들었냐? 40PM의 노력이 들었어요. 얼마 동안? 8개월간 1인당 인건비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총 개발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해석은 되겠어요? 몇 명 투입된 거예요? 몇 명 투입된 거죠? PM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수와 개월 수를 곱해서 만든 거잖아요. 8개월에 40PM이니까 얼마죠? 계산하기 쉬우라고 제가 8 적었는데 얼마죠? 5, 8이 40이니까 몇 명이에요? 5명이 투입된 거야. 근데 5명 두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100만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 500만원 들어간 거예요. 500만원에 몇 개월이죠? 8개월이니까 얼마?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40PM 곱하기 100만 총 개발비는 얼마다? 4천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또 헷갈리는 거 처음 보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어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니까 PM이라는 글자만 인식하시면 이런 계산 문제는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40PM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사람 수와 개월수를 곱한 게 얼마냐? 40PM이란 말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개월수가 나왔으니까 두당 얼마냐? 5명 나왔네. 한 달에 500만 원이고 8개월이다. 결론은 40PM과 인건비를 곱하면 결론은 전체 개발비가 나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말 의도는 아시겠어요?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생뚱맞게 문제를 받아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일곱 명이 10개월간 일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이 좀 뒤쳐져갖고 후반부에 3명을 3개월간 일을 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때 PM은 얼마냐? 말 뜻할까요? 7명을 10개월간 일을 시켰는데 이게 일정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갖고요. 뒤후반부에 3개월에 3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이때 드는 노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고 난 줄 알겠죠. 조용히 있으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어려운 말 아닌데 이게 나오면 더 헷갈리는 거죠. 7명이 10개월이니까 얼마죠? 70PM 더하기 3명이 3개월이잖아요. 얼마죠? 79PM 이거예요. 말 의미 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결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때 뜻을 모르면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참고로 해서 비용과 관련된 형태로서 PM이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쿠쿠마라는 글자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설명이 나온다라면 실제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이 PM이라는 글자가 설명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PM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단어 있다라는 것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오면 쉽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시면서 코코모는 단순한 이제 경험적 예측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 개발할 건데 맨 라인 있다. 그 라인 수에 따른 계산 처리가 만들어지는데 실제 계산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형태가 나온다라면 만약 문제로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PM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요. 그 점 참고로 한번 기억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요, 그 옆에다 하나만 더 적어둡시다. 브룩스 법칙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브룩스 법칙은 지금 원래 이제 비용과 관련된 게 추가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그 일정 관련 형태가 하나 또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빠져 있으니까 추가적인 형태로 보면서 이 브룩스 법칙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는데요. 이 브룩스 법칙이라는 단어는 뭐냐? 일정이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뒤쳐졌다 해야 되나? 일정이 뒤쳐졌을 때 이게 맞나요? 후반부에 인원을 더 투입하면 말뜻은 아시겠어요? 선제 순서대로 개발 쭉 나가는데 오늘까지 뭔가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뒤처진 거죠. 뒤처진 거니까 이 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후반부에 인원을 더 투입시킨 거예요. 그러면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일정이 뒤처졌을 때 후반부에 인원을 더 투입시키면 뒤처진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다가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니란 얘기예요. 왜죠? 개발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니 뒤처진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뭐냐? 한 몇 명을 더 투입시킨 거죠. 그럼 야 바로 투입되겠어요? 아니에요. 야 교육시켜야 돼요.
어떻게 만들었고요? 왜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분석된 결과가 이거고요. 그래서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설계도를 지금 이렇게 개발 중이에요. 설명을 더 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아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면 기존 사람이 또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오히려 땅 거는 돼요. 땅 파는 일은 땅 파다가 모자라면 사람 더 갖다 파면 되거든요. 사람 몸으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개발을 가지기 때문에 1년의 절차대로 진행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후반부에 들어온다고 바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후반부 인원을 더 집어넣어버리면 오히려 일정이 더 딜레이 되는 단점을 갖고 있어. 이런 법칙을 이제 브룩스 법칙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니까 비용과 더불어서 일정 관련의 명칭으로 봤을 때 단어 형태를 구분합니다. 후반부에 인원을 더 넣는다고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뒤처지는 특징 갖고 있는 걸 이제 브룩스 법칙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름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코모란 단어는 비용 산출입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PM이라는 글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단어로서 브룩스 법칙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로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네 번째 말합니다. 품질 표준과 품질 보증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거예요. 개발했을 때 이 개발된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정을 해야 되겠죠. 판정을 하도록 하는 게 품질 보증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개념 적어놨네요. 명확하게 정의된 소프트웨어 특성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 항목을 우리는 품질 보증의 품질이라는 단어로 표준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닥 중요한 글자는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 보시면서 밑에 평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확성, 정확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시험의 영양성, 용이성, 이식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유연성, 신뢰성, 재생성, 상호운용, 무결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문제를 내면 성질을 나타내겠죠. 이러이러한 성질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형태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다 확인하는 건 아닌데요. 1번에는 정확성, 요구 기능을 충족하는 정도를 우리가 correctness에서 정확성이라는 단어 설명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용이성, 사용에 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정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못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을 용이성이라는 형태, 유저어빌리티라는 단어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식성,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수정될 수 있는 정도를 이식성이라는 단어 설명이 될 거고요. 여덟 번째 기억합니다. 신뢰성,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된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는 단어 써요. 요 정도 단어는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에 무결성, 허용되지 않는 사용이나 자료 변경을 제한하는 정도, 결점이 없도록 유지한다는 형태를 우리가 무결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 지금 했던 몇 개의 단어 보시고요. 정보처리 시험 칠 때 이런 단어는 단답으로 물어봐요. 이런 성질을 무엇이냐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단어의 형태를 잘 구분하고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뭘까요? 꼭 해야 될 게, 물론 뭐 정확성도 필요하고 용이성이나 이식성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자주 언급된 글자죠. 신뢰성이 제일 중요해요. 신뢰성이란 단어가 뭐냐? 요구된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란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고장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고장 없이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암만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고장 나면 소용이 없거든요. 고장 없이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누구다? 신뢰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걸로 기억하시면서 오류 없이 수행되는 정도를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그 단어는 한정같이 기억하시면서요. 알아두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미 설정된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개발 단계 전체에 걸친 계획제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품질 보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뭐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 보시면 개발 초기의 소프트웨어 특성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정형 기술 검토라는 글자가 나와요. 여기 이제 FTR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류 검출을 위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현재까지 개발된 거에 회의를 통해서 오류가 있나 없나 검출한 일련의 회의를 우리가 정형기술 검토라 불러요.
그래서 현재 개발된 거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 오류가 있다 없다 판별을 위한 일련의 회의, 이걸 우리가 정형기술 검토라는 용어 쓴다. 줄여서 영어로 FTR이란 단어가 설명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정형기술 검토 FTR이란 단어 말 그대로 회의한다는 형태로서 단어를 한번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디버깅과 시험 과정을 거쳐서 품질 보증이 이루어진다라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본 단어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거기다 하나만 또 더 적어둘게요. 품질 보증 중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 글자가 있어요. 걔가 뭐라 부르냐 그러면 맥케베 뭐 하는데 복잡도라는 게 있어요. 맥케베란 사람의 복잡도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복잡도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를 체크하는 게 이제 복잡도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또 계산한 형태가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하나 적어 두시면서요. 이게 이제 이론이 사이클로매틱.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을 건데 사이클로매틱이라는 형태의 이론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고요. 복잡도라는 거를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다 안정적인 프로그램이고 뭐 불안정하다 선정할 수 있는 건데 그 복잡도를 계산하는 식이요. 화살표 수 빼기 노드 수 플러스 2로 계산을 해요. 또는 영역의 수로 계산을 합니다. 폐쇄된 지역 플러스 바깥쪽 항상 1. 자, 맥케베라는 사람의 복잡도 매트릭스라는 게 존재하고요. 사이클로매틱이라는 형태의 이론을 이용하고요. 이때 복잡도라는 거는 화살표수 빼기 노드수 플러스 2를 통해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이에요. 복잡도나 영역의 수나 같거든요. 영역의 수는 폐쇄된 지역 플러스 그래프 바깥쪽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표시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의 뭐 폐쇄나 화살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요 뒤에 설명이 될 겁니다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요. 개발의 기본 단위가 이제 모듈이라는 단위로 설명이 돼요. 하나의 기능 각자 만들어지고요. 이 기능들이 상호 호출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트리 구조처럼 이와 같은 화살표 형태로 연결해서 얘가 얘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부르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흐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구조를 가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놨다라면 이 소프트웨어에 요게 노드가 되죠. 그리고 노드와 노드 간의 호출 관계를 따지는 걸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모듈 설계를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불안정하냐를 방금 했던 복잡도라는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나오면 이런 그래프를 줄 거예요. 주고 이 그래프의 복잡도가 얼마입니까? 또는 설명이 맞냐 틀린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한 표현이니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의 화살표 수가 몇 개냐는 거죠.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럼 화살표수 몇 개? 9개. 빼기 노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더하기 2 말이에요. 그럼 얼마 나오죠? 뭐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9 빼기 6 플러스 2 하면 얼마죠? 5인가요? 맞아요? 5. 그럼 이게 표가 있어요.
0부터 5까지는 간단한 프로그램, 5부터 얼마까지는 안정적 프로그램,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복잡한 프로그램,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그냥 이런 그래프를 제시하고 이 그래프의 복잡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지금처럼 화살표수 빼고 노드수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 복잡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복잡도 매트리스니까 시험 나오면 이런 그래프를 준단 말이에요. 주고 이 그래프의 복잡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간단한 계산이 가능하니까 이 방법도 기억을 하시라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이거예요. 폐세대 지역 플러스 무조건 1 해주면 돼요. 이 말은 요 그림에서 요거 막혔죠? 여기도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죠? 여기도 막혀있죠? 폐쇄 지역이 몇 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체 바깥쪽 하나. 그럼 똑같이 얼마 나오냐? 5. 나오면 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프에서 뭐가 하냐? 폐쇄된 지역, 사이클이 된 지역을 체크. 그럼 하나, 둘, 셋, 네 군데 나오더라. 거기에 항상 바깥쪽 1을 더해주게 되면 똑같이 얼마 나오냐? 복잡도가 5가 만들어져요. 이 말 되겠어요? 아까 나도 PM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하지만 문제가 설명이 되긴 된단 말이에요. 됐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지금 책에 설명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 적어 두시면서 이런 걸 이제 복잡도 매트릭스라는 점으로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폐쇄 지역 플러스 1. 그러면 사이클이 몇 개 있습니까를 판단하신 다음에 사이클 개수에다 더하기 1 해주게 되면 복잡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걸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과 지금 이 페이지죠. 370페이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글자가 될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단어 정형기술 검토를 FTR이라는 용어 쓰겠다는 거 하고 방금 했던 복잡도 매트릭스라는 형태만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5번째가 구조적 설계와 바람직한 설계 원칙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기 위한 일련의 절차 과정, 설계와 관련된 형태의 명칭들이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구조적 설계 기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옛날부터 사용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구조적 설계 기법은 구조적 분석 기법의 결과물인 자료 흐름도 등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프로그램 구조, 모듈을 설계하기 위한 전략, 평가 지침 및 문서와 도구를 제공하는 체계화된 기법을 구조적 설계라 불러요. 이래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구조적으로 설계한대요. 그 설계하는데 뭘 이용한다? 자료 흐름도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구조적 설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걸 토대로 안정적인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온 글자가 그냥 이런 말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확인하시면서 이러이런 형태에서 구조적 방식에 따른 설계, 옛날부터 나오던 개발 기법이 구조적 설계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로 설계가 진행된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료 흐름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서 이 DFD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짤 거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변화되냐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DFD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니까 자료 흐름도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모박스가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진행이 되고 P라는 처리, Q라는 처리, 결과물 F.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런 그림을 이제 DFD 자료 흐름도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토대로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일단 다 자료 흐름도라는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만 그림으로 이야기 드릴 건데 이 그림에 의도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프로세스를 말해요. 처리. 즉 공장으로 예를 들면 AB라는 원자재가 이 말이죠. 원자재가 어디로 들어가요? P라는 공정을 처리하게 되면은 여기에 D라는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D라는 자료는 짝대기 2개 공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 자료 저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자료 저장소에서 누구냐? C라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어디? Q라는 처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최종 결과가 뭐가 나온다? F가 나온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도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AB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P와 Q라는 처리를 통해서 최종 결과가 뭐가 나온다? F가 나온다. 그래서 A, B라는 자료가 최종 F가 나온다의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DFD 자료 흐름도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때 동그라미가 뭐다? 프로세스의 처리를 나타내고요. 자료 흐름을 뭘로 표시해요? 화살표를 가지고 자료 흐름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 창구 같은 형태를 이제 이중선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이 뭐겠어요? 단말. 정보의 생성, 소비 또는 시작, 끝을 나타내는 기호가 누구냐? 사각형. 그래서 DFD라는 자료 흐름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가 총 4가지가 활용되어지는 거죠. 직사각형 기호를 이용해서 단말, 정보의 생성과 끝 또는 시작, 끝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 자료 흐름은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자료에 처리되는 걸 뭐로 표시하냐?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고요. 데이터 스토어가 이중선으로 표시된다. 이 자료가 일로 이동돼서 표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약속된 기호를 가지고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DFD 자료 흐름도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조금 쉽게 내면 이런 거 물어보죠. 기호에 대한 설명이 맞냐 틀리냐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설계 기법의 자료 흐름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도록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용되어지는 개발 기법을 구조적 설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름 하나 확인하시고요. 나온 김에 DFD라는 단어, 자료 흐름도의 기호 4가지 형태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구조적 설계의 기본 원리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모듈화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추상화, 그 다음에 정보은닉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결국 모듈화함으로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듈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프로그램을 모듈 단위로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큰 거 통째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작고 쪼매난 최소 단위로 쪼개나가는 거예요. 그 쪼개나가는 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모듈이라는 개념으로 쓰고요. 제일 예로 많이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레고 다 아시죠? 레고로 뭔가 만들잖아요. 그럼 집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작은 최소 단위 블락이 하나가 필요하죠. 블락을 모아서 집이 만들어진다면 그 집이 프로그램이라면 그 집을 구성하는 조그만 블럭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모듈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 그렸던 이런 것들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기능 단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의 조그만한 블럭 하나를 우리가 모듈이라는 개념 쓰고 그 모듈 단위로 개발하고 그걸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겠다. 개발자가 다 달라드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쪼개는 거예요. 최소 단위로 쪼개서 하나하나 기능을 만들고 그 기능을 나중에 결합해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모듈이라는 개념 쓰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처리 기능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모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단어는 가장 최소 단위, 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듈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문제의 세부 사항을 먼저 설계하기보다는 전체적이고 포괄 개념을 설계한 후 차례로 세분화해서 구체화 시켜나가는 설계 방법을 추상화라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추상화 하면 뭐 떠올라요? 뭐 피카소밖에 떠오를까요? 뭐 추상화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대충 세운 다음에 점차 구체화 시켜나가는 단계를 이제 추상화란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대충 만든 다음에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만든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걸 추상화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면서 종류 3개 있대요. 기능, 제어, 자료 추상이란 게 있더라. 기능 추상화, 제어 추상화, 자료 추상화의 3가지의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거, 이런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보은닉이라는 건 뒤에도 나올 건데요. 감추는 거예요. 하나의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춘다는 의미로 우리가 정보은닉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면서 한 모듈 내에 포함된 절차와 자료들의 정보가 감추어져 다른 모듈이 접근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인포메이션 하이딩의 정보은닉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 원리라는 단어 쓰는데요. 크게 중요한 글자는 아니에요. 그냥 모듈 단위로 개발합니다라는 점만 이해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 프로그램 구조, 자료 구조 이런 말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확인만 하세요. 그게 뭐 비중 있는 글자 아니고 구조적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모듈 단위로 개발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보시면 프로그램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란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공유도, 제어도, 깊이, 넓이, 주종적 모듈, 종속적 모듈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거의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냥 앞에 있는 두 개 정도만 봅시다. 공유도란 글자하고 제어도란 단어가 이해되시는데 요거는 이제 혹시나 설명이 나오게 되면 이게 너무 많거나 적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 적어놨냐 그러면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를 공유도라 그래요. 반대로 제어도는 어떤 모듈에 의해서 제어되는 모듈의 수. 말 이해되세요? 자, 이 말을 따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의 특징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단위냐? 모듈 단위로 개발해요. 그래서 A라는 모듈을 개발하고, B, C라는 모듈을 개발하고, D, E라는 모듈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모듈 단위로 개발하면 이때 주의사항은 모듈은 절대 단독 실행은 안 돼요. 뭐죠? 누군가가 불러줘야 돼요. 누군가가 불러줘야지만 얘가 실행이 되고 얘랑 실행이 되고, 야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불러줘야지만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실행 관계를 우리가 종속 관계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절대 혼자는 실행이 못 되고 야가 얘를 불러야만 실행이 되고, 야는 누가 불러야 되겠어요? 사용자가 불러야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럼 절대 독립적 실행이 아닌 종속적 실행 관계를 가진다라면 얘가 얘를 콜하잖아요. 얘는 얘와 얘한테 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단어, 공유도의 펜인이란 글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공유도 펜인이라 불러요. 그 말은 D라는 모듈을 콜하는 놈이 누구 있어요? 이 그림에서 얘와 얘가 콜을 하잖아요. 야를 우리가 뭐다? 얘를 호출하는 모듈의 개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다. 이 모듈의 제어도는 뭐라, 공유도는 뭐라 부르냐? 2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화살표죠. 들어오는 화살표 말하는 거야. 그러면 B 모듈의 펜이는 하나, C 모듈의 펜이는 하나 이 말이고, 호출하는 나를 콜한다 해서 화살표가 들어온다는 의미로서 제어도, 공유도, 펜인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가 뭐겠어요? 펜아웃. 내가 콜하는 모듈의 수. 어떤 모듈에서 제어되는 모듈의 수란 말이니까 A의 펜아웃은 몇 개? 화살표 2개 나가나요? A 모듈의 펜아웃은 2개. B 모듈의 펜아웃은 1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펜인과 펜아웃이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일단 기본 형태로서 절대 단독 실행은 안 되는 거니까 누군가 불러주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면 이때 나가는 거, 펜아웃, 들어오는 거, 펜인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서 공유도와 제어도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면 복잡한 거죠. 이 수를 적절히 유지해서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쓰는 단어가 공유도와 제어도라는 단어 쓰는 거니까 그 두 개의 단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람직한 설계 특징은요, 설계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독립적 기능적 특성을 가진 요소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 구조, 즉 특정 기능 및 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적 요소로 분리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요소 간의 효과적 제어를 위해 설계에서 계층적 자료 구조가 제시가 돼야 된다. 자료와 프로시저는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해야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가져줘야 되고요, 뭐 반복점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설명이 된다는 건데 뭐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만 보세요. 이걸 문제는 좀 문제가 되기 좀 그러니까 일단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고 대신 요것만 작성은 독립적으로 해요. 대신 실행은 종속적 실행을 가지는 게 모듈의 특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특징만.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형태를, 설계 형태를 따졌을 때 가장 설명된 특징에서 모듈 단위로 만들어낸다라면 모듈은 독립적으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만 실행은 종속적 실행을 가진다는 정도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구조적 설계라는 단어에 몇 가지 명칭들 나와 있으니까 이름 정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6번째입니다. 결합과 응집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2012년도 시험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이런 모듈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제어도와 공유도를 가지고 모듈의 안정도를 판정한다라면 이거 말고 또 하나의 판정 형태, 즉 설계가 제대로 되었냐 안 됐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결합도와 응집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합도라는 거는 모듈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응집이라는 거는 한 모듈의 기능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결합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이건 우리가 하는 컴퓨터 전체 공통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결합도는 그냥 쉽게 말하면 친구가 수업 듣는데 친구 도망가면 따라 도망가는 게 결합도 높은 거예요.
서로 밀고 물리는 관계가 있는 거. 이게 결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전부 다 뭐가 좋겠어요? 독립된 관계가 좋은 거거든요. 그럼 결합도는 높은 게 별로 안 좋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관계를 따지는 걸 결합도라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 커플링이잖아요. 써나는 그대로 개념은 모듈 간의 상호 의전 정도를 나타내요. 결합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두 모듈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두 모듈 간의 연관 관계를 우리가 결합이라는 형태로 쓰고요. 독립적 모듈이 되기 위해서는 결합도가 약해야만 좋은 설계가 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 결합은 낮을수록 좋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러면 모듈을 설계했을 때 그 설계된 모듈의 결합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결합도의 종류굴에서 몇 가지의 단어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료 결합, 스탬프 결합, 제어 결합, 외부 결합, 공통 결합, 내용 결합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가장 결합력이 낮은 게 자료 결합이에요. 뭐냐? 현재 여러분 같은 상황.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단지 근데 필요하면 뭘까요? 볼펜 좀 빌려주세요. 책 좀 빌려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서로 데이터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지만 둘이 연관성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 형태로 우리가 자료 결합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된 데의 결합, 필요하면 데이터만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자료 결합이라는 개념 쓰고요. 결합이 가장 낮은 걸로 보시면 돼요. 결합력이 제일 낮지만 품질은 가장 좋은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커플링, 자료 결합이라는 단어로 보시고요. 두 번째가 스탬프 결합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다 때려치우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로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동그라미처럼입니다. 자료 구조라는 글자가 설명이 됐을 때를 스탬프 결합이라는 단어로 보세요. 그리고 제어 결합은 제어 신호가 들어가야 돼요. 제어 요소를 가지고 결합한 형태니까 제어란 글자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외부 결합은 잘 안 내요. 외부 요소가 결합됐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이건 크게 비중을 둘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통 결합은 공통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합력이 제일 높은 게 내용 결합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서로 물리고 물린, 서로 간의 내부 기능을 같이 쓰는 결합을 우리가 내용 결합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A라는 모듈이 있고요, B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듈과 모듈이 결합이 된 거죠. 지금처럼 어떻게 하냐? 동일 영역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A가 여기 걸 변경하면 B도 같이 바뀌어버리는 거.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다? 내용 결합이라 불러요. 결합력이 제일 높고, 결합력이 높다는 말은 뭐다? 품질이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남녀 커플이 책 한 권 쓰고 수업 듣는 경우, 그죠? 그러면 둘이가 결합됐는데 뭐냐? 한 개를 공통 쓰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내용 결합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공통 결합은요, A, B라는 두 개의 모듈이 야처럼 붙어있지는 않는데 뭐 쓰냐? 사물함을 같이 쓰는 거예요. 얘가 여기 사물함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야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 영역을 이용해서 결합된 형태, 이걸 우리가 공통 결합이라는 단어 설명이 된다.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내용 결합은 서로 간에 있는 결합된 거, 결합력이 제일 높은 거가 되고요. 외부 영역을 같이 쓰는 거 공통 결합, 제어 신호를 주고받는다 제어 결합, 자료 구조를 쓴다 스탬프 결합, 데이터만 주고받는다 자료 결합.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에 말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결합도의 종류로만 잘 구분하신다라면 내용 설명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만 자료, 스탬프, 제어, 외부, 공통, 내용 결합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 그 결합도의 종류 형태를 구분하시면 될까요? 품질이 제일 좋은 게 누구라고요? 반대죠.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자료 결합이 가장 좋은 거고요. 품질이 가장 나쁜 게 누구냐 그러면 내용 결합이 가장 품질이 낮다. 대신 결합력이 제일 높은 건 내용, 결합력이 잘 낮은 건 누구다? 자료란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상황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방금 설명드렸던 핵심적인 단어만, 제어가 들어가면 제어 결합이고, 자료 구조 들어가면 스탬프가 나는 거고, 자료 구조 들어가면 스탬프가 된다는 거고요. 신호 들어가면 제어 결합이 되는 거니까 그럼 몇 가지 용어들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모듈 간의 결합을 우리가 결합도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면, 그 다음 두 번째 나오죠. 응집이라는 용어 써요. 응집은 정보 온리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서
모듈 안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응집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고요. 독립적 기능으로 정의된 상태를 나타내고요. 독립적 모듈이 되기 위해서는 각 응집도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품질을 가지는 소프트웨어는 결합은 낮고요. 응집은 높을수록 좋은 품질을 가진 걸로 판정한다는 점. 그러면 이런 응집도 종류가 많네요. 우연, 논리, 시간, 절차, 교환, 순차, 기능, 응집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얘는 땡땡 설명 잘 안 내요. 종류로만. 그래서 가장 응집이 높은 게 누구냐 그러면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 응집이 가장 좋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능 응집 1번 적어놨습니다.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될 경우의 응집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기능 응집이란 용어 쓰겠다. 그래서 기능 응집이 응집력이 가장 좋다. 다시 말하면 품질이 가장 좋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 정도만 순차, 통신, 절차, 시간, 논리, 우연, 응집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름들 구분하시면서 많이 설명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품질 형태를 따졌을 때 결합은 낮을수록 좋고요. 응집은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무슨 결합? 데이터 커플링인 자료 결합과 그 다음에 무슨 응집이에요? 기능 응집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품질을 가지는 걸로 확인하겠다.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따지는 거죠. 결합도와 응집도를 따져본 결과 가장 좋은 게 누구더라? 자료 결합과 기능 응집을 가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구분하시면 돼요. 아까 나왔던 공유도인 팬인과 팬아웃과 더불어서요 품질을 판정하는 거예요. 좋으냐 나쁘냐를 판정하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명칭이니까 이름 기억하시고, 최고 안 좋을 때는 종류 물어보는 거죠. 순서 쭉 적어놓고 순서대로 날된 게 뭐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는데 2012년도에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최근 시험 문제로 언급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여러 번 칠 때는 이게 안 나올 확률이 좀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기본 개념으로서 공유, 결합도와 커플링이나 단어에 대한 거 내용 자체를 잘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가 설명되어지네요. 안 쉬어도 되겠어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괜찮겠어요? 그냥 계속 할까요? 쉬었까요? 말이 없어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일단 그냥 쭉 갈게요. 쭉 가고 좀 일찍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어서요. 375 7번째입니다. 객체지향의 개념과 구성 요소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일단 옛날부터 개발된 방법은 구조적 설계 기법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된다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객체지향을 이용한 개발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개념과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첫 번째, 객체지향이란 게 뭐냐? 현실 세계의 객체를 기계의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기계적인 부품들을 조립해서 제품을 만들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객체들을 조립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객체지향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에서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일단 하나의 모든 기본 단위로 만드는 거죠. 전체가 아닌 하나의 부품 만들어서 그 부품을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형태를 우리가 객체지향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요. 구조적 개발 기법의 문제점이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인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형태를 우리가 객체지향 개발 기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부품 단위로 만들어서 그거를 결합해서 만드는 기법을 객체지향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고요. 3번 적어놨네요. 재사용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를 나타내고요. 복잡한 구조를 단계적, 계층적으로 표현하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및 병렬 처리를 지원한다는 점. 객체지향은 분석과 설계, 구현 작업이 거의 구분되지 않아요. 반면 폭포수는 개발 단계가 명확하다는 점. 그래서 개발부터 일련의 평가 자체가 거의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을 객체지향 형태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계산한 형태를 우리가 객체지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객체만 갖고 한 달 내에 설명이 될 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이런 형태의 특징이 있다라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것 두 번째예요.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되고요. 여기 있는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고 실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명칭에 대한 거 구분하시면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객체 지향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학원에서요, 여러분들을 관리할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뭐하냐?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자료가 누구냐? 그러면 수강생이에요. 그러면 수강생이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우리는 오브젝트의 객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수강생이라는 개체가 존재를 하면 이 개체에 대한 형태를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뭐냐?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 값. 그럼 뭐 있을까요? 이름 또는 뭐 주소, 전화번호, 수강 과목, 이런 기타 등등 여러분 객체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 값을 기술하는 부분과 여러분이 학원에서 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뭐 딱히 말하기 뭐한데 하여튼 뭔가 하겠죠. 뭐 할까요? 수업 듣는다, 잔다, 공부한다, 이런 행위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와 관련된 동작과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는 이런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연산과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는 거죠.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실존에 존재하는 사물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오브젝트의 객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된다라면 이 객체를 설명하는 값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트리뷰트의 속성이라는 형태로 쓰고요. 이 속성 값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뭐 교재가 있다라면 교재에 줄을 칩니다, 뭐 동그라미 칩니다, 이런 값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메소드, 연산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오브젝트의 객체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적어놨어요. 객체, 필요한 자료 구조와 이에 수행되는 함수들을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말해요. 그래서 객체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 어트리뷰트와 메소드로 구성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어트리뷰트, 속성은 객체가 갖게 되는 절대적 자료형으로서 객체의 속성 및 상태를 표시를 해주더라. 그래서 데이터, 상태, 변수, 자료와 같은 말로 쓰겠다. 다시 말해 상태값,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값,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어트리뷰트의 속성이란 단어로 표시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름을 부르더라, 책에 줄을 치더라,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을 세 번째 메소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더라. 그래서 객체에 대한 기본 개념 중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될 객체의 구체적 연산을 정의하더라. 이런 연산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메소드라는 단어로 설명하겠다. 강사라는 객체가요, 수강생이라는 객체한테 지금 메시지 날릴 거예요. 줄치라는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작 중에 줄치라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객체로부터 뭐 받으며, 지금 말했던 메시지를 받으며 이 동작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다가 줄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연산을 우리가 메소드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 이 메소드는 누가 다른 외부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작동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오브젝트, 객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면 이 객체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어트리뷰트와 메소드로 구성되는 거고요. 어트리뷰트는 상태값에 대한 형태를 기술하더라. 메소드는 연산, 동작에 대한 형태를 설명하더라. 그래서 두 개를 묶어둔 걸 우리가 오브젝트, 객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객체가 수강생이라고 적어놨지만 수강생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뭐 있겠어요? 홍길동도 있고요, 김길동도 있고 박길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는 하나의 A반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클래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클래스는
공통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으로 객체의 일반적 타입을 의미하고요. 객체에 갖고 있는 속성과 연산을 정의하는 틀,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객체의 형태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객체에 모은 거죠. 객체를 모은 하나의 큰 틀을 우리는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적어놨어요. 이 각각 객체,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인스턴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더라. 뭐 그만큼까지는 안 될 건데 일단 지금 했던 단어 형태를 보시면 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실에 존재합니다. 홍길동이라는 뭐란 말이에요? 수강생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를 설명하는 값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어트리뷰트의 상태값, 속성이라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사람이 행하는 행위와 관련된 이 속성값을 변화시키는 동작을 우리가 연산이라 본다면 얘를 우리가 메소드라 표현하겠다. 속성과 메소드가 모인 걸 우리가 오브젝트라 표현한다면 이런 오브젝트의 집합을 인스턴스라 표현을 하고요. 인스턴스를 정의한 걸 우리가 뭐다? 클래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지죠. 방금 제가 날린 거죠. 책 보세요, 줄 치세요. 이런 객체와 객체의 통신 수단이 되는 걸 우리가 뭐다? 메시지란 단어가 설명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100%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충 흐름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 보고 얘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정보처리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단어를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또는 설명이 맞냐 틀리냐 용어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객체 지향에서는 요 단어들을 잘 정의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설명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단어, 오브젝트, 속성, 메소드, 메시지, 그 다음에 클래스, 인스턴스란 용어에 대한 거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놈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객체 지향이란 언어가 가져야 되는 특징이 그 다음에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한 형태 첫 번째 고민을 해놨습니다. 뭐 적어놨냐? 인캡슐레이션의 캡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말하는 캡슐하라는 단어는 이거네요. 요거 두 개를 한 개로 묶는 거 말하는 거예요. 속성과 연산 메소드를 한 개로 묶는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걔를 우리가 인캡슐레이션의 캡슐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거예요. 처음에 적어놨습니다. 구조적 설계에서 모듈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객체를 정의할 때 연관된 자료 구조와 함수를 하나로 묶는다 이 말 나오면 묶는다란 말이 나오면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이라는 단어 설명이 될 거예요. 왜 묶을까요? 그래야지만 관리가 편한 거죠. 알약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되잖아요. 캡슐 안에 딱 싸놨잖아요. 흩어지지 않게. 그것처럼 이거를 한 개로 묶어줌으로써 관리하기 수월하게 하겠다. 이렇게 묶어주는 걸 우리가 캡슐화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기에 네 번째 적어놨어요. 객체는 캡슐화는 객체의 내부 구조와 실체를 분리함으로써 내부 변경이 소스 프레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다라는 점. 그 유지보수하고 관리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개의 단위로 묶어준다는 의미. 그래서 결국 객체 지향 용어 설명에 묶는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뭘로 이해한다? 캡슐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캡슐화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외부에서 내 거를 못 봐요. 외부에서 내 거를 못 보니까 내 거에 대한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거 누구만? 나만 할 수 있도록. 캡슐에 써놨으니까 외부에서 데이터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막아주니까 뭐가 생긴다? 인포메이션 하이딩의 정보 은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왔습니다. 캡슐화된 객체 내부의 자료 구조나 함수 기능을 외부에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은닉이라 표현해요. 그럼 결국 연결돼요. 객체 속성과 메서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거를 캡슐화라 표현을 하고 캡슐화 하니까 관리하기 쉽고 좋은데 그리고 뭐냐 외부에서 얘를 못쓰게 막아주는 정보 은닉도 같이 발생한다. 그래서 숨긴다 이 말 나오면 정보 은닉, 묶는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캡슐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요. 단어 분명히 이 글자가 나와야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묶는다 캡슐, 숨긴다 정보 은닉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단어 두 개입니다. 인캡슐레이션과 정보 은닉이라는 단어 두 개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이네리턴스의 상속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이 객체 지향을 씀으로써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상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속.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어려운 말 합시다. 얘의 특징이 뭐죠? 이거 물어보면 안 되나? 뜬금없이 그런가요? 딴 걸로 할까요? 술 할까요? 술의 특징이 뭐냐를 물어볼까?
합시다. 이거 특징이 뭐죠? 미안해요. 이따 합시다. 그냥 뭐 있죠? 변원동 뭐 하죠 그게? 하여튼 알죠 그죠? 근데 말로 표현 못할 뿐이지 말고 있다 합시다. 갑자기 나도 생각 안 나네요. 표류의 특징이 뭐죠? 새끼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게 파충류는 변온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죠? 그냥 항상 온도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딱히 나도 할 말은 없네요. 하여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표류라는 형태가 존재하면 그 표류가 가진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표류의 종류로 뭐 있어요? 제대표 우리가 선 사람, 인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고양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객체, 개라는 객체, 고양이라는 객체가 있고 이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산, 특징, 연산이 있겠죠. 얘들을 묶어둔 게 뭐가 돼요? 표율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상위 클래스고 얘가 하위 클래스라면 사람을 정의할 때 표류의 특징을 정의할 필요 있겠어요? 아니죠. 야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러면 야는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 없고 고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에서 정의된 개념을 아래쪽에 그대로 당겨 쓰도록 하는 성질, 이걸 우리가 이네리턴스의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적어놨습니다. 상위 클래스의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으로서 클래스를 체계할 수 있으며 기존 클래스로부터 확장이 용이하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두 번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면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형태, 이걸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점은 클래스와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능력을 가진다는 점.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내가 따로 정의할 필요 없이 가져다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가진다는 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나왔습니다.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개의 상위 클래스로부터 자료 구조와 함수를 다시 상속받는 걸 우리가 다중상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대가 있어요. 여러 개의 상위 클래스로부터 어떻게 하냐?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이런 걸 우리가 다중상속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정의된 내용을 다시 정의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다를 우리가 이네리턴스의 상속성이라는 단어, 객체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이름들. 캡슐은 묶는다, 정보는 닉 숨긴다, 상속은 물려받는다, 이런 식의 단어가 제시되는 거니까 이 모형태로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나왔었어요. 추상화라는 개념을 만다 그랬죠.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구체화시켜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추상화란다는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객체를 설계할 때 인스턴스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하위 객체의 공통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객체를 추상적 객체라고 하는데, 객체적 언어는 이런 공통되고 계략적 특성을 기술하는 추상화를 특징으로 하더라. 계략화 이 말 나오면 추상화. 용어로 정리하게 되면 캡슐은 묶는다 그랬고요. 정보 은닉은 숨긴다. 그 다음에 상속은 물려받는다.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개념은 뭐로 보겠다? 계략화라냐, 계략적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걸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같은 상위 객체에 상속받는 여러 개의 하위 객체들이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갖는 객체로 이용될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다형성이라는 단어 설명을 해요. 다형성은 상속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부모의 속성과 메스가 물려받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딩을 통해 확장 기능을 가능하더라. 이때 나온 단어 오버라이딩이라는 단어가요, 자식 클래스에서 함수 역할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필요 있을 때 상속 함수와 동일한 함수명과 인수 타입, 개수를 가진 함수를 자식 클래스가 재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오버라이딩, 덮어쓴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지는 거예요. 요건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설명할 때 한번 나올 때니까요. 일단 단어를 들어보시면서 다형성이라는 개념, 좀 쉽게 말하면요, 똑같은 덧셈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더하기라는 내가 객체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차이가 뭐냐? 숫자 더하는 거하고요, 이거 데이터를 날려서 메시지를 줍니다. 뭐냐? 덧셈하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가 뭐 나오죠? 10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니까 숫자 연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똑같은 덧셈이란 메시지를 날렸는데 데이터가 뭐란 말이에요? 다운표를 쳤기 때문에 야는 뭐로 취급하냐? 문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더하면 결과 문자 1010이 나와요. 즉 내가 날린 메시지는 똑같이 말한 말이에요.
더하기하라는 연산의 메시지를 날렸지만 해당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동작을 달리하는 이런 형태의 현상을 우리가 다형성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에 서로 다른 동작이 진행되도록 하는 성질을 우리가 다형성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점 확인하도록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객체 지향의 기본 요구가 제시되는데요. 기억할 글자가 처음에 나왔던 거죠. 객체, 속성, 메서드, 클래스, 인스턴스, 그 다음에 메시지, 캡슐, 정보닉, 상속, 추상, 다형성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얘들 가지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면 이러이러한 성질을 뭐라 부르냐, 단답 형태의 용어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이름들에 대한 거 잘 기억하시도록 부탁드릴까요? 객체 지향에서는 지금 했던 용어가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 이름들을 잘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적어놨어요. 다음 중 객체 지향 언어 특징으로 알맞지 않는 게 뭐냐 면 상속성과 다형성과 구조화와 추상화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방금 한 것처럼 구조적 기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방금 했던 상속이나 다형, 추상 같은 건 포함되지만 구조화는 아니다. 그래서 아닌 성질이 뭐냐를 물어보도록 하는 게 설명이 나섰으니까 기억하시면서 일단 객체 지향은 지금 설명드렸던 용어들만 좀 정확하게 이해를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377페이지 보시면 9번째 나옵니다.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파트도 좀 애매한 형태였는데 뭐 여러가지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 UML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요구 분석, 설계, 구현 등 과정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모델링 언어를 설명을 하고요. 객체 관련 표준화 기구는 OMG에서 만들어낸 통합 모델링 언어를 우리가 UML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한대요. 그랬을 때 부후, 람바우, 제코븐슨의 객체 지향 방법을 통합하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UML은 표현 방법이 탁월하고 비교적 문제가 적은 논리적 표기법을 가진 언어를 UML이라는 단어 쓴대요.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참 골치 아픈데 일단 언어가 있다라는 형태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객체 지향을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주어지는 걸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이때 다이어그램의 종류로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순서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말 그대로 설계를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그림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게 한번 또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제시한 거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이 사람들이 낸 문제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본 건데 1번처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유스 케이스라는 형태는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설명을 하고요. 사용자 관점의 시스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자 요구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형태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스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행위자와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컴퓨터 사용자가 전원을 켜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끈다라는 이런 상태, 동작과 관련 형태를 나타내는 형태를 우리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순서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순서죠. 객체사에 주고받는 메시지의 순서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순서 다이어그램이라 표현을 하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 형태로 표시되는 형태입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간의 상속관계, 연관관계, 의존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그 다음에 상태는 상태를 표시하고 액티비티는 행위를 상태, 객체 간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는 거고요. 이게 왜 책에 나와 있냐 그러면 한 장 뒤에 보시면요. 2008년도에 이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보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입니까? 문제가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상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많은 거예요. 사용자의 행동, 동작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표시된 거니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책에다가 이런 그림을 제시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는 또 한 번도 언급된 적 없으니까 그냥 상태의 다이어그램이 이런 모양이 있네요 라는 것 정도 그림과 내용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은 좀 적고요.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0장의 소프트웨어 재사용과 재공학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재사용과 재공학이라는 단어는 결국 아까 나왔던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에요.
이 소프트웨어를 타결하게 한 방안으로서 재사용과 재공학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재사용이란 단어는요, 예전에 썼던 프로그램을 다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개발된 인정받는 소프트웨어 전체 혹은 일부분을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에 사용되는 형태를 우리가 재사용이라 불러요. 이 말은 객체 지향의 객체로 만드는 이유와 구조적 방법에 구조화시키는 이유, 다시 말하면 모듈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에 또 써먹으려고요.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 객체 단위로 만들고 모듈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레고로 집을 지었어요. 다음에 집 지을 때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작은 기능 단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결론은 재사용을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뭐냐? 비용, 시간, 모든 것을 다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지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클래스, 객체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킨 거죠. 객체화됨으로써 이 객체를 다음번에 또 써먹을 수 있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향상됐다는 점.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요소는요, 뭐라고 다 적어놨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몽땅 다 돼요. 개발부터 모든 형태를 전부 다 뭐 할 수 있냐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뭐라고 되게 많이 적어놨지만 결론은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개발에 사용되는 요소들을 재사용 가능하다는 점으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부품 크기는 작을수록 좋아요. 컴퓨터는 큰 거 안 좋아요. 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쓸데없는 게 많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최소로 작으면 작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재사용 크기도 마찬가지, 작을수록 재사용률이 높다는 점으로 확인하시고요. 재사용 2점 적어놨네요. 시간, 비용 단축되어 품질, 생산성 향상이 되고요. 실패 위험 감소하고요. 공유 다 좋아요. 그러면 재사용함으로 나쁜 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위기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지고요. 모든 거를 재사용하고 전부 좋아지는 게 누구다? 재사용이라는 점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만 주의사항으로 본다면 큰 거보다 뭐가 좋겠다? 작으면 작을수록 재사용성이 높아진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위기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사용이란 단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객체 형태가 만들어짐으로써 재사용성이 높아졌다는 점, 모든 거 다 쓸 수 있다, 모든 게 좋다는 점, 큰 거보다 작은 게 더 좋은 겁니다라는 점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거 말고 재사용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많이 생산해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자라면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두 번째, 재공학이라는 단어는요, 새로운 요구에 맞도록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다시 말하면 유지보수를 잘하자는 얘기예요. 유지보수를 잘해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자는 방법을 우리는 재공학이라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왔던 재사용은 위기 해결을 위해서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생산을 많이 해서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이라면 재공학이란 말은 현재 나와 있는 거를 잘 뜯어 고쳐가지고요, 유지보수를 잘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공학의 형태가 된다는 점. 그래서 두 번째 적어놨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기존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기능들의 개조 및 개선을 통해서 유지보수와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그래서 유지보수 생산성을 향상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재공학이라는 단어 쓸 거예요. 결론은 두 가지, 재사용과 재공학의 목적은 뭐예요? 유지보수를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는데 처리 방법이 다른 거죠. 재사용은 옛날 걸 그대로 땡겨서 빨리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자는 의미로 설명이 된다면, 재공학이라는 개념은 잘 뜯어 고치는 거죠. 아파트 치면 허물고 새로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거죠. 잘 뜯어 고쳐하고 좋게 만들자는 의미로 우리가 재공학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단어 두 개를 잘 구분하시면서요, 세 번째 거 기억합시다. 그러면 재공학을 하기 위한 주요 활동이 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개조, 재구조와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역공학이 필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식이 필요해요. 문제되기 딱 좋은 거예요. 재공학의 활동 요소가 아닌 거. 처음에 어널리시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재구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라는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식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더라.
분석이란 단어 적어놨네요. 기존 소프트웨어 명세를 확인해서요. 소프트웨어 동작을 이해하고 제공학 대상을 선정해야 돼요. 그 말은 현재 아파트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어디를 뜯어 고치면 좋겠냐는 거죠. 이거를 판정하는 거. 성형수술 예를 들면 어디를 뜯어 고치는 게 제일 좋겠냐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조란 형태는 상대적으로 같은 추상 수준에서 하나의 표현을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코는 콘데 좀 이쁜 코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이제 구성, 재구조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향상하기 위해서 코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써 시스템 기능과 외적인 동작은 바뀌지 않고 내부적으로 좀 더 효율적 형태를 가지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재구조라 표현하는 거고요. 역공학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그러면 옛날에 만든 프로그램은요. 문서화가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혼자 개발하고 만들다 보니까 문서적 체계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공학이 개발되지 않은 정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었으면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 발생하죠? 이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남대문 불났을 때요. 불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 것처럼 복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복원하려고 하니까 복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남대문을 만들 때 필요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설계도가 없으니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수원 화성인가요? 그거는 정조가 만든 거잖아요. 정조가 만드는데 그 사람은 만들 때 설계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으니까 후세가 와서 어떻게 하냐? 복구하기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게 문서화가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남대문처럼 문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치기 힘들어요. 그럼 역으로 이거를 뜯어 거쳐 갖고 말해서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지보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제품을 통해서 뭐 하겠다? 거꾸로 설계도를 만들어낸다. 문서화시키는 단계를 우리가 역공학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 및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거나 다시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제품에서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역공학이라 표현을 해요. 왜? 이게 있어야지만 분석이 되고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없기 때문에 서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역공학이라는 단어 쓰겠다라는 거. 리버스 엔지니어라는 단어 쓰는 거니까 이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은 이식, 환경을 바꾸는 거죠. 환경을 바꾸는 이런 4개의 작업을 우리가 재공학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확률적으로 나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단어 4가지 형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이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름 4개, 분석, 재구조, 역공학, 이식이란 단어 구분. 그래서 재사용도 그렇고 재영업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름 단어 잘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케이스와 정보 저장소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케이스란 단어의 정의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개발 과정에 사용되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및 디버깅 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해서 포인트 듣잖아요. 자동화 시켜주는 거예요. 자동화 시켜주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케이스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그냥 개발에 사용되는 전체적인 자동화 도구나 기법들을 우리는 통합해서 케이스란 단어로 설명하더라. 케이스란 글자의 포인트는 뭐다? 자동화 도구를 케이스란 단어로 정리하도록 부탁드릴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적어놨어요. 개발 도구와 개발 방법이 결합된 것으로서 정형화된 구조 및 방법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공학 기법을 설명한다는 점. 그래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무조건 좋아요 또. 그래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유지 보수용 및 생산성 향상과 재사용성 등이 향상되지더라. 이게 케이스를 쓰는 장점. 그래서 자동화 도구를 뭐라 부르겠다? 케이스란 용어로 설명한다는 걸로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종류가 3개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름 정도만 상위 케이스, 하위 케이스, 통합 케이스의 종류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구 분석하고 설계할 때 쓰는 자동화 도구는 상위 케이스, 그 다음에 코드 작성과 테스트 문서화하는 과정을 하위 케이스, 개발 전체에 사용되어지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통합 케이스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요즘에 정보 처리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화 도구가 뭐다? 그럼 케이스란 단어로 설명이 되고 종류 3개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정보 저장소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뭐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하시고요. 케이스란 단어가 뭐냐라는 것만 위에서 정의를 잘하시기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저장소란 단어 적어놨으니까 뭐 이런 말이 있다 정도까지만 보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이 됐었는데요. 이 정보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은 중간중간에 보시면 몇 개의 단어가 설명이 됐었어요. 그런 단어 정도로만 확인하신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고요.
빡빡이같이 외운다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시면서 용어를 좀 정리하신다라면, 그리고 단답도 문제가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설명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테니까 용어 자체를 좀 읽으면서 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신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이 됐고요. 오늘은 저희가 계획한 진도는 여기까지니까 순서는 여기까지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좀 골치 아픈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미디어하고 웹 저작 언어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내용에 대한 거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이 이제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나올 건데 엑셀하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 대한 게 설명이 될 거예요. 이거는 좀 저도 고민스러운 게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한 과목 중에 하나가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뒤쪽 남은 부분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파트가 이쪽이 뒷거예요. 왜냐하면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과 함수 설명해야 되고 C 언어 문법에 대한 것도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발수도 부탁드릴 거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6장 나머지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몇 개 과목 했죠? 기억나세요? 처음에 나왔던 과목이 1과목이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이었어요. 컴퓨터 일반 형태를 따지는 과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운영체제, 세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여기가 거의 문제 반 이상을 차지해요. 세 과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1, 2, 3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하고 오늘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많이 내면 한 2개, 3개 정도 나오는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가 또 한 2개, 3개 정도. 결국 나머지 문제는 거의 앞장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앞쪽을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요. 근데 저번에 나왔던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포함되지는 부분들이니까 앞쪽 내용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 시간 되신다라면 이제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공학은 단어 형태를 많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용어들만 좀 정리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프린트물이 2장이 나갔었어요. 저희가 앞쪽에 전자 말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운영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가 문제를 드린 게 있었거든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에 저희가 그 자료를 맡겨놨으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그 사무실에 가셔서 복사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한번 복사해 드릴 테니까 거기 공부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수업받는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재밌어요? 이런 물어보는 게 실례 같기도 한데 하여튼 재밌다고 생각합시다. 오늘 좀 일찍 마치는 편인데요. 일단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수업 내용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엑셀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탁드릴 거는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받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